대사공학이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이고 해서 교수님이 이제 실제 진행하는 가상세포하고 미생물 제작, 기타 등등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이 대사공학이 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의 그 대사회로 그것을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총칭해서 대사공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대상을 미생물로 정하면 그것이 이제 미생물 대사공학이 되는 거고, 식물세포나 동물세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뭐 가시적인 연구 성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한 소위 그 범용 플라스틱 생산 쪽 기술이 가장 오랫동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 분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러한 그 바이오 폴리에스터 생산 공정을 이미 개발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소위 젖산, 그 락테이트를 그 단량체로 가지는 그러한 다양한 고분자, 거기에는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원스텝 발효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저희가 물질 특허라는 이제 가장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계기는 이제 LG화학하고 저희하고 이제 공동으로 한 5년간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새로운 그 효소들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대사 경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이제까지 자연계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소위 언내추럴 폴리머죠. 그걸 갖다 만들 수 있는 걸로 귀결이 됐습니다. 미생물 안에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제 포도당이나 이런 어떤 먹이를 먹고 이렇게 대사 과정을 전체 거친 다음에 이제 분비물을 내보내는데, 그 분비물 중에는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아주 미량으로 있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숙신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미량이지만 그런 게 있고 한데, 그 미량인 것을 굉장히 그 다량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꼭 분비물일 필요는 없고요. 어떤 대사 활동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어쨌든 만들어지는 어떠한 물질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스틱 얘기로 이어서 드리면 이것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 세포 밖으로 분비가 안 되고 세포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쌓입니다. 쌓여서 나중에 되면은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으면 대사공학적으로 최적화된 그런 균주의 경우는 전자현미경 사진상에 완전히 세포 물질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완전 플라스틱으로 꽉 찰 정도로까지 저희가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오래전에 이미 이름도 플라스틱 박테리아라고 붙인 적이 있었고, 대사공학에서 더 많이 더 최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나 아니면 그 에너지원 뭐 이런 거는 다 자연계에 실제로 있는 건데 그걸 더 이렇게 증폭하는 겁니까? 없는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락틱 애시드나 락틱 애시드를 단량체로 갖는 고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사 경로하고 효소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덕트가 나오게 한 경우고요. 당연히 자연계에서 있지만 미량을 만들거나 생산성이 낮거나, 생산성은 이제 단위 부피당 시간당의 양을 말하는데 그게 낮거나, 수율, 먹이를 얼만큼 먹였는데 우리 프로덕트가 얼마나 나오냐는 그 수율, 그것이 낮거나 한 경우 공이 대사공학을 적용해서 그것이 경제성을 갖도록 혹은 충분한 양이 생성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웹진 사이언스온에 올리면서 이렇게 그 제목을 생각하다가 제가 받은 인상이 이제 굉장히 공학적인 생물학이라는 거에서 너무나 공학적인 생물학, 대사공학 뭐 이런 표현을 붙였는데요. 또 실제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이 생물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도 또 뭐 설계, 제작, 최적화, 효율, 공정, 공정, 대사 회로 뭐 이런 표현
사람들이 이제 학술 용어, 연구 전문 용어로 쓰이고 있어서 상당히 공학적인 마인드가 이거는 뭐 공학입니다. 바이올로지로 보는 것은 이제 이 대사공학이라는 걸 수행을 하면서 그 필요한 연구 과정에서 일부를 굳이 뭐 순수 과학 쪽이다라고 클래시파이를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A라는 걸 집어넣어서 B라는 걸 얻는데 필요한 모든 전체 공정을 다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학이 맞고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 이제 사이언스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메타보릭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고 또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펀더멘털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지 이런 대사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사공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 중에 당연히 탄탄한 바이올로지가 있어야 되겠죠, 과학이. 그래서 이건 뭐 분명히 공학이 맞습니다. 예, 가장 재밌는 용어 또는 개념이 가상세포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가상세포라는 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세포를 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구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소위 웻 실험이라고 부르는 실제 파이펫을 잡고 실제 실험을 뭐 이제 물을 묻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웻이다 드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실험을 실제적으로 안 하고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실험을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얻은 좀 획기적이거나 흥미로운 그런 결과를 준 실험 조건에 대해서만 실제 실험으로 가져와서 하자 한 예로서 대장균 같은 거에서 우리가 뭐 1000여 개 반응 이상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대사 네트워크를 만들면 뭐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1000개 정도의 반응으로 구성된 대장균 가상세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자면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3개의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소위 낙아웃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가장 좋은 수율과 생산성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를 실험하시오. 라는 미션을 만약에 줬다면 만약에 그걸 저희 학생 보고 실험 당신이 한번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1000개의 반응으로부터 3개씩을 뽑아내서 컴비너토리얼로 낙아웃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한 1억 6,600만 개 정도를 낙아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균주를 만들어야 되는 게 1억 6,600만 개 정도의 트리플 낙아웃 균주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한데 그 트리플 낙아웃 균주를 하나를 만들려면 진 하나 낙아웃 하는데 뭐 빠르면 3일 정도. 오래 걸리면 일주일이고 그것도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트리플 낙아웃 균주를 만드는 게 3주가 걸리거든요. 그럼 하나 만드는데 3주가 걸리면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손이 굉장히 좋아서 하루에 한 3세트를 동시에 가져간다고 쳐도 1억 6,600만 개를 만들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가상세포가 등장을 해서 거기서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낙아웃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끕니다. 0으로. 이렇게 0으로 끄면 시뮬레이션을 1억 6,600만 세트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그 한 거로부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요 컨비네이션, 저 컨비네이션, 또 저 컨비네이션 3개 정도의 그 균주의 경우는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3개를 대상으로는 아직 믿을 수가 없고요. 이거 가상세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3개의 톱 캔디디트 실험에 대해서 낙아웃 실험을 하는 것은 3주씩 걸려도 그게 예를 들면 9주면 끝난단 말이죠. 혹은 동시에 해버리면 3주면 끝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트리플 낙아웃을 전체 게놈 수준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덕분에? 바로 가상세포 덕분에. 근데 인간 가상세포는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첫걸음 정도인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의 한 그룹, 그다음에 영국의 한 그룹 정도가 아주 그 초기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그 컴파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거의 뭐 이제까지 지식 기반으로는 완벽한 버전으로 내놓으려고 계속 뭐 작업 중이고. 가상세포가 실제 세포를 얼마나 이렇게 구현하는지 그 정확도. 이 대장균이 가장 많이 그 개발됐는데 뭐 이렇게 정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근데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자, 그럼 가상세포가 대장균이 다양한 조건에서 막 랜덤하게 줬을 때 자라는 형태나든지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든 관심 포인트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냐? 그럼 NO.
안 됩니다. 그 수준 안 되고요. 단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잘하는 부분을 저희가 쓰는 거고. 그게 뭐냐면 어떤 뭐 예를 들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를 생산하고자 할 때 모든 이 대사 흐름이 일어나야 포도당이든 설탕이든 뭘 먹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때 대사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의 대사 흐름이 어떠한 상대적인 강도를 가지고 흐르나를 예측하는 것은 저희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정확히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 벤터 박사 연구팀이 몇 달 전에 이제 자연의 박테리아 게놈을 모사해서 인공으로 게놈을 합성했고 이걸 이제 통째로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종 박테리아에다 집어넣어서 이 게놈이 어떤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공 합성 게놈 생명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뉴스를 냈죠. 그래서 천사도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합성 생물학하고 대사공학하고 같이 논의되는 게 어떻습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죠.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근데 이 학문하는 게 사실 경계는 없기 때문에 그냥 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분야 연구를 하는 것은 이런 학문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사공학자들은 뭐 신세대기 바이올로지 뭐 늘 하던 건데라고 생각을 했고 신세대 바이올로지스트는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 파인 컨트롤이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파츠, 모듈, 시스템이라는 그 관계, 하이어르키컬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구축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나왔던 거고. 근데 그 두 개가 뭐 학문 갖고 싸울 일 별로 없잖아요. 두 개 이제 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게 말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세게 한번 던져봤던 처음에 신세대 바이올로지는 웃겼다. 라는 말은 뭐 다행이죠. 그거는 뭐 네이처 바이오텍 에디터가 빼버렸고 뒤에 그렇죠. 예, 좀 그렇게 뭐 빨간색 됐다, 파란색 됐다, so what 이거는 당연히 안 실어줬고 그건 이제 서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 뒤에 이것이 이제 대사공학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신세딕 바이올로지는 굉장히 파인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제 DNA 합성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점에서 DNA를 소위 클로닝을 안 하고 합성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 두 개가 가장 그 큰 워크홀스가 되는데 신세딕 바이올로지에서는 그것과 대사공학이 지금 만나고 있다 이거죠. 즉 대사공학은 신세딕 바이올로지의 유전자 합성 기술하고 파인 컨트롤, 파트, 모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당연히 더 액티브하게 쓰고 있고요. 신세딕 바이올로지는 또 한편 대사공학의 그 소위 오브젝티브 드리븐 어프로치를 받아들여서 신세딕 바이올로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럼 이 두 개는 또 시스템스 바이올로지하고 만나서 이걸 게놈 수준 전체에서 어떻게 옵티마이즈해서 엔지니어 할 건지 혹은 구축을 할 건지 이러한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신세딕 바이올로지 메타보릭 엔지니어링 추세죠. 처음에 탄생할 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로 단백질 하나하나 혹은 뭐 유전자 하나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그것들을 전체 단백질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알고 나서 합치면 우리가 이제 라이프를 정복한다.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의 그렇게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의 큰 발전이 지금까지 이제 일종의 환원주의 모델, 그러니까 점점 더 작은 단위까지 관찰하고 조절해 보면서 그 메커니즘을 세밀한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제 조금씩 전체 그림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시스템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종합 시스템 바이올로지, 또 대사공학, 합성생물학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분자 생물학이 밑바닥을 이렇게 철저히 훑는 거라면 이건 그런 걸 자원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작동시켜 보려는 뭐 이런 거에서 유사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 생물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분자 생물학자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생화학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부 시스템을 쭉 내려가서 단백질 하나의 수준 혹은 심지어 단백질 하나를 이루는 어떤 모듈, 스캐폴드 이런 걸 막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모든 단백질이나 모든 생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면 그 정보를 모으면 우리가 세포 전체를 이해할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시스템 생물학 자체도 아직 브레이크스루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브레이크스루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 목적을 가졌던 것의 50% 이상을 달성하면서 갈 때 뭐 브레이크스루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스템 생물학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예전보다 나아졌지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 이해하는 쪽은 아직도 많이 연구가 필요하고요. 기존에 LMO, GMO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유전자 한두 개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형질을 발현시켜서 이제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그걸 구현시키려고 하는 거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대사공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대사 조절 네트워크, 뭐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신호 전달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조작해가지고 그 목적을 구현하는 미생물을 만드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GMO, LMO하고 대사공학하고 그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일단 그 메타보릭 엔지니어링이 됐으면 전부 LMO죠. 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Living Modified Organism 맞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미생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사공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LMO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도 전부 LMO 법령집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폐기 방식이라든가 관리 방식을 다 그 신청해서 등록해서 허가받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소위 일반인들께서 보는 시각의 LMO, 즉 LMO 하면 혹시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닐까, 혹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 부분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미생물의 경우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보통 발육이면 발육이라는 어떤 클로즈드 인바이런먼트에서 딱 하고 끝나면 전부 파스 죽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하나도 못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문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실험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뭐 LMO랑 뭐가 다르냐면 저는 뭐 다를 건 없다. 그런데 오늘 뭐 마침 인터뷰를 하니까 혹시 이거를 뭐 영어로 좀 쓰실랍니까? 영어로 쓰실 거면 제가 하나를 발표를 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못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말을 GMO, LMO 대신에 오늘 아마 첫 발표가 될 텐데 전 세계 대상으로. 예? 그는 GCO, LCO라는 것이 이제 규정이 돼야 됩니다. GCO하고 LCO. Genetically Created Organism하고 Living Created Organism이에요. Created. 그 창조된. 크리에이티드. 예. 이걸 어떤 사람은 GAO로 해서 Genetically Artificial Organism 혹은 LAO 해서 Living Artificial Organism 붙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직 아무도 안 썼을 거예요. 뭐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뭐 LMO 변형하고 이제 물론 그 LMO, GMO 전통적인 개념은 우리가 게놈을 다 모르더라도 특정한 부분만 알면 그 깜깜한 동물 속에 특정한 부분만 가서 끼고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대사공학은 그 동굴에 불을 탁 켜놓고 전체를 보면서 여기를 고치고 싶다, 여기를 고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표현이 좋으신데요. 예. 그 불이 동굴 구조가 이상해서 전선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서 안 켜지는 곳이 아직 많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밝아졌는데 완전히 켜지기는 아직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게놈 수준에서 지금 엔지니어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 생물학하고 거의 접합이 되면서 엔지니어링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랩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시스템 대사공학, 그러니까 시스템스 메타보릭 엔지니어링한 게 이제 대두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러니까 게놈 전체를 보면서 변형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아티피셜, 그러니까 아니면 크리에이티드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자연계에 없는 거 해갖고 넣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라 부를 거냐 이거죠. GMO입니까? 모디파이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거는 Living Created Organism이에요. 그래서 Living Created Organism이라는 말을 제가 사실 어디 그 에디토리얼로 지금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쓰고 있었으니까 마침 오셨으니까 이걸 저 영어로 번역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라 이거죠. 대사공학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합성생물학에서 이제 어떤 그 자기 학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유전자를 이제 파트, 부품,
또 어느 정도 모여서 어떤 조금 어떤 작은 단위의 기능을 하면 디바이스, 모듈, 그걸 다 모듈 또 그 회로를 정확히 이렇게 다 이어붙여서 전체 이제 시스템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이런 표현이 대사공학에도 같이 있습니까? 저희는 예. 그렇게 parts, 소위 모듈, 디바이스, 시스템으로 나눠서는 안 했는데요. 예, 예.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이제 논문으로도 다 썼기 때문에 뭐 그걸로 대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사공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긴 했어요. 예, 예. 다만 그렇게 텀을 안 불렀고 터미놀로지 자체는 이제 신세틱 바이올로지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을 보게 되면 의외로 재밌게 하지만 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전자공학 혹은 전기공학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생물을 한 게 아니고 생물은 이제 소위 뭐 자기가 셀프 스타디를 한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무슨 저 지네틱 서킷이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학 컴포넌트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걸 parts, 뭐 모듈, 디바이스, 시스템 이렇게 부르자 한 거죠. 예. 생명 현상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가상 세포를 만드셨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고 또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딱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반응 외에 더 알지 못하는 그 굉장히 많은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게 복잡계이고 이 난해의 이야기 난해함인데 이런 그게 어느 정도의 복잡한 것인지 좀 그 설명해 주시고 그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공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근거인지 좀. 예. 예.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우리가 아까 뭐 대장균 얘기 계속 하면요. 쉬운 예로. 그러니까 반응 보통 한 1000개 정도. 그 다음에 대사산물, 그러니까 메타볼라이트라고 부르는 대사산물 뭐 한 800개 정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0 바이 800짜리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의 규모가 1000 곱하기 800. 800. 예. 의 매트릭스란 말이죠. 거기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시스템은 아닌데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 소위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도 자꾸 주고 그럼으로써 솔루션 스페이스를 굉장히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복잡계이지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또 그냥 복잡하기만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 그 값을 알고자 하는 변수 수가 5개가 있으면 식이 5개가 있어야지 유니크하게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변수는 예를 들면 한 100개인데 식은 한 80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풀죠. 못 푸는 대신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답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답이 한 세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보다 많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솔루션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살아있는 세포라 이거죠. 우리가 어느 하나의 솔루션에 딱 정해져 있는 상태면 기계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양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그 소위 그 피노타입 페이즈 플레인이 있고 그것을 실제 현재 상황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걸 실제 계산을 할 때 이 세포가 진짜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형상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조건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건 사실이고 이 복잡계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하고 시그널링 네트워크 같이 연동이 또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곱하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트워크의 n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 머리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고 전체 컴퓨터를 누가 알고리즘을 멋있게 짜가지고 어느 정도 압축해서 뭐 캔디데이트 솔루션이 됐든 캔디데이트 타겟이 됐든 이런 걸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으로 검증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복잡계지만 하여튼 핸들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번 인터뷰에서 좀 인상적으로 드는 게 교수님께서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불분명한 현상을 그냥 블랙박스로 처리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A라는 것이 들어가서
B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쳤는데 나중에 연구를 누가 더 해보니까 이게 A가 B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A에서 뭔가를 거쳐서 가더라. 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런 경우 이걸 못 밝히면 이걸 못 푸냐가 아니고 A하고 B를 거쳐서 C로 가는 때 그 사이를 블랙박스를 딱 치고 A가 들어가는 속도하고 C가 나오는 속도만 보는 거예요. B는 어찌됐든 간에 상관 안 하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B가 나오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A하고 B만 보고 모르는 중간에 C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블랙박스로. 그리고서는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기획 연재로 이제 기후 변화 하시는 분도 그 취재하는데 그분 이제 기후 변화도 이제 시뮬레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상 세포처럼 가상 지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여러 그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어느 정도고 지구에서 복사되는 나중에 나가는 게 얼마나 되고 근데 나가지 못한 것도 에너지가 이제 나가기 전까지 어떻게 순환을 모이고 흩어졌다 하면서 뭐 구름도 만들고 강우도 만들고 하는데 다 그게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관측값이 입력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카오스 이론이 있고 생명 현상을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실제 대장균의 거동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거 이게 얼마나 비슷한가 따지면서 이제 점점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조금씩 그 조건들도 바꿔보기도 그렇죠. 하고 하면서 이 시뮬레이션의 그러니까 가상 세포의 어떤 신뢰도 일치성 이런 걸 이제 응용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합성 생물학에 대한 아까 뭐 찬사도 있었지만 우려도 있었다고 했는데 우려도 있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근데 우려가 있는 우리가 생기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그만큼 유전자를 합성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유전자 합성 서비스를 해주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잘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합성생물학이 위험하냐 이걸 말할 때는 원자력하고 비교를 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게 유용했으면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환경 오염 상당히 적게 일으키면서 우리가 소위 풍요롭게 제 방도 지금 불이 이렇게 켜 있지만 전기 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원자력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반면에 뭐 잘 아시는 원자폭탄이라는 굉장히 인류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무기도 쓰일 수가 있고 합성생물학도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나쁘게 안 쓴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러면 그거는 핵무기 나쁘게 안 쓴다는 보장 어딨냐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핵무기는 또 하나 만들기가 어렵지만 예. 이 합성세포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사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가 만들기가 왜 어려워졌냐 이거죠. 그 어려운 이유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복잡도 때문에 그 복잡한 건 설계도 사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소위 물질부터 원료부터 핵심 부품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이 안 돼 있어. 이게 다 보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통제 대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합성생물학도 그러면 결국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결국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진 합성하는 것을 아무래도 통제를 하지 않겠냐 싶고요. 그 통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 합성 회사의 경우는 전부 다 레지스터를 해야만 할 수 있고 그 말은 합성기 자체를 파는 곳 자체 혹은 가진 곳이 전부 다 레지스터가 돼야 되겠고 그렇죠. 등록된 곳에서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리포트를 그 소위 어소로티 하면서 현재 합성되고 있는 DNA 서열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위험 요소가 딱 뜨면 그것이 딱 잡히게끔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갈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번에 우리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중에 하나 합성생물학 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니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 후보 중에 지금 후보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제가 이쪽을 해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뭐 워낙 그 나중에 바이오 산업의 플랫폼 기술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선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원천 기술을 확보할 거냐, 뭐 이런 쪽에 아마 집중을 하겠지만 거기서 아마 이런 소위 저는 이걸 그냥 에틱스 문제를 떠나서 내셔널 혹은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이슈라고까지도 부르고 싶거든요. 예,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했죠. 그 수준에서 논의되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생물무기 악용 가능성 뭐 그렇죠. 이런,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저도 그 편지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그 대통령 자문기구에 편지를 보내서 최근 그 크랙 벤터 논문 보고 한 거거든요. 최근 이런 논문이 나와서 인공생명체의 합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당신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커미티 체어입니다. 당신이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수주간 상세히 검토를 하여 나한테 보고해 주기 바란다. 예. 라는 친필 그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우려도 또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거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으로 적절하게 수행을 해서 원천 기술 확보해서 강화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논의도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 생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합성을 할 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뭐 인류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걸 합성을 못하게 한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뭐 프로그램에서 막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건 다 마찬가지로 막을 수 있다는 소리는 또 풀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여튼 이 룰 지키는 것하고 제일 중요한 윤리 문제. 나는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인류의 좋은 일 혹은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쪽에만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나쁜 물질 연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테러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질환 일으키는 균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견디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잖아요. 백신 만들고 하는 게. 그럼 뭐 합성생물학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뭐 어테뉴에이티드 바이러스 얘기는 지난번 홍콩 학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 지금은 GMO가 그뭐 한두 개 유전자 특히 이제 식물에 국한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사공학하고 합성생물학의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은 지금 저번에 다른 분 인터뷰 때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스마트 식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유전자 변형 그리고 설계된 합성 유전자가 그러니까 식물, 동물체 뭐 이렇게 점점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 자체를 또 현실적으로 쓰지 말자 이렇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일도 이제 그게 인류 역사상 볼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면 제한된 목적하에 쓰일 때 유익한 측면이 뭐 있겠죠. 의약품 생산이나 뭐 희귀물질 생산하거나 뭐 반면에 또 이게 과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크나큰 변화 또 특히 뭐 어떤 생명관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지경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중적인 시선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하시는 분. 그러니까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바실러스 균주 같은 경우도 탄저균을 만들어내는 균주가 있고 그러니까 탄저균이죠. 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탄저균으로 쓰일 수 있는 균이 있는 반면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쓸 수 있는 균주가 있는데 둘이 친척이에요. 그래서 배양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한쪽은 이거 생산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반면 한쪽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양날의 칼인데 당연히 그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하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를 사고라는 걸 항상 예방하기 위해서 대비팀이 있는 거고 대응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합성생물학 쪽도 지속적으로 더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하거나
혹은 진짜 뭐 건강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탄생 문제 때문에 분명히 계속 발전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아마 글로벌 얼라이언스 상태로 제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것은 나쁜 면만 너무 보는 게 아닌가.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분야의 과학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으려면 그 어떤 이렇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대응 기술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만약에 뭐 꼭 테러리스트까지 안 가더라도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진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 예전에 저는 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지만 나쁘게도 평가를 받았죠. 뭐냐면 예를 들면 폴리오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인데 그걸 인비트로로 합성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제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없다 이랬는데 여기 있다 이러고 다시 합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예. 그렇듯이 과학자들이 소위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인공생명체 만들었던 것만큼 굉장히 핫토픽이 됐죠. 그 과학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근데 소위 이제 과학자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명예를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도 좋은 그런 쪽 연구를 해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하여튼 계획부터 실행까지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택이 있을 때는 디펜스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면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방 시스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계속 잘 발전이 돼야겠죠. 교수님도 뭐 연구에도 매진하셔야겠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 거기에 대한 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뭐 여론, 뭐 이런 데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가끔 한 몇 번 정도 했습니다. 신세틱 바이올로지 관련 그 초청 강연을 할 때는 반드시 슬라이드 한 3-4장은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죠. 그거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드린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10년 뒤, 20년 뒤 대사공학, 합성생물학 그리고 우리 일반사회 변모 뭐 이런 건 어떻게 내다보세요? 10년 뒤 정도면 이제 신세틱 바이올로지 대사공학은 뭐 거의 완전히 통합이 돼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어차피 인류를 풍요롭게 하거나 환경 보호하거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 쪽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펀더멘털한 리서치용으로 쓰이는 것은 똑같이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게 통합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냐면 지금 속도로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생산하고자 할 때 개를 생산하고자 하는 최적 대사 회로 및 조절 회로 같은 게 다 구축이 돼 가지고 거의 막 자유자재로 끼워내는 상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들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범용 화학 물질이나 혹은 어떤 머티리얼로 쓰일 수 있는 것들도 생산 공장이 상당히 다수가 서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반, 그러니까 원유 기반의 화학 산업이 아니고 바이오 기반의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의 친환경적인 공법 혹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그러한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물건들이 그러한 친환경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쓰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한정된 매장량을 가지고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미생물이 그런 원유를 갖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퍼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이산화탄소 등의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환경 그 제약 문제라든가 실제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쓰는 것이 자제가 될 거고 그걸 대체하는 그러한 공정들이 바이오 기반,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탄생을 할 텐데 그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뜻이고요. 그것이 있다는 뜻은 그것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소위 이러한 미생물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그것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는 뜻은 결국 오늘의 그 토픽이었던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최적화를 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 적용이 돼서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제가 예측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생물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특히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쓰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요. 미생물이란 것은 뭐 하여튼 생각이란 게 없고 라이프 폼이긴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생명체 대상이니까 아무래도 미생물을 많이 활용해야겠죠. 여러 우려에 대한 어떤 규제나 뭐 대비 뭐 이런 데서도 뭐 제도화가 많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LMO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했고요, 이미.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 저는 뭐 재밌게 한다고 이제 LCO라는 표현을 썼는데 LCO는 이제 LMO 차원을 조금 더 벗어난 그런 새로운 규약 혹은 뭐 규제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LCO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등장을 이미 했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정의에 따라 또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만든 이러한 미생물들 경우 유전자 뭐 수십 개 바뀐 것들은 흔하거든요. 지금 저희 실험실에. 얘들은 Living Modified Organism이라고 불러왔죠. 왜냐면 있는 것을 모디파이 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크랙 벤터의 지난 몇 달 전 그 논문처럼 완전히 밖에서 DNA를 합성을 해서 워터마크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자연계에 원래 있던 유전자는 저 게놈은 아닌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컨닝은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합성을 하고 바꿔 껴서 이제 바꿔졌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합성이 된 것에 염기 서열까지도 혹은 거기 유전자 배열 그 순서 자체도 우리가 바꿔서 설계를 해갖고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놈을 만들어갖고 만약에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런 건 아직 얘는 크리에이티거든요, 크리에이티드. 그러니까 그건 아직 없잖아요. 없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죠, 지금 기술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LMO로 부를 거냐, 이거는 이제 LCO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야 된다 이거죠.